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기술사 박형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식품안전기사 2025년 기출특강 정기 3회 2과목 식품화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하겠습니다. 21번. 전분의 호화와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전분의 호화와 노화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표 치시고. 자, 호화는 1번부터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분의 호화의 정의는 나와있죠. 우리 해설에 생전분. 자, 생전분에 물을 넣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전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분을 우리가 이거를 베타전분이라고 합니다. 베타전분. 자, 여기에 우리가 물을 넣고 그다음에 가열하죠. 가열하면 우리가 전분 입자가 이렇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의 아주 빽빽한 구조. 자, 이게 뭐냐면 미셀 구조입니다. 미셀 구조. 자, 이런 미셀 구조가 있는데 미셀 구조가 가열하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호화전분이 되죠. 자, 호화전분을 우리가 알파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화죠. 이 호화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알파화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호화 전분은 이 빽빽한 미셀 구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요. 이렇게 이 구조가 벌어져서 이 안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 자, 물이 여기 물이 들어가. 물. 그래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생쌀이고 생쌀.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밥이죠. 우리가. 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호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빵, 떡, 과자, 각종 우리가 전분식품, 즉 우리가 밀가루나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각종 전분식품에 바로 이 가공의 원리가 바로 호화입니다. 우리가 먹는 전분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호화 전분 상태로 우리가 섭취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먹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식감도 좋고, 이게 딱딱한데, 이게 물이 들어가서 식감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됩니다. 이게 소화성도 높아집니다. 소화도 잘 돼요. 왜냐하면 효소의 침투가 좋아요. 효소가 침투할 수 있죠. 효소가 이렇게 침투, 끊어줄 수 있는, 효소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방치하면, 우리가 그냥 실온에 방치하면 탈수가 일어나요. 탈수.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의 이 빽빽한 이 미셀 구조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전분이죠. 그래서 노화 전분이 되죠. 그래서 이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그래서 노화는 안 좋은 거죠. 이건 안 좋은 거. 문제가 뭐냐면 이 노화가 되면 이게 뭐냐면 이 맛이 떨어집니다. 맛이. 식감이 안 좋아져요. 식감이 안 좋아지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회사에 여러분들 만약에 과자나 빵이나 떡을 만드는 회사에서 품질 관리나 연구 개발 하신다면 호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호화된 상태로 판매하는데 이게 노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화의 원리도 중요하고 노화의 원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또 별도로 우리가 또 중요하죠. 노화 자체로도 중요해서 노화 방지법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노화가 잘 되는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있죠. 자, 노화가 잘 되는 조건은 자, 냉장입니다. 냉장. 그다음에 수분 함량이 적당할 때. 이게 적당할 때예요. 30에서 60%. 수분 함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pH는 산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성에서는 다시 말해서 산성에서는 여기 있죠. 산성에서는 노화가 촉진되고 알칼리 있죠. 알칼리. 알칼리에는 호화가 촉진됩니다. 호화가 자주 호화가 촉진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호화는 전분의 평균 알파화 과정이죠. 노화는 전분의 분자의 재결정화. 자, 우리가 이렇게 방치 탈수돼서 다시 원래의 미셀 구조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결정화가 된다 해서 재결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와 재결정화는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재결정화. 재결정화. 맞는 말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호화는 냉각시 일어나며 노화는 가열시 일어난다. 자, 이거는 반대죠. 반대. 이게 바로 냉각의 냉장 때. 그래서 이게 노화고, 그래서 가열시 일어나는 것은 자, 가열. 물 가열이죠. 그래서 이건 호화죠. 그래서 2번은 거꾸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고요. 3번 호화는 수분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호화는 수분이 필요하죠. 왜? 수분이 들어가야 이 미셀 구조 사이에 간격을 넓혀주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틀렸고요. 이 자체 틀렸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게 호화입니다. 자, 호화와 노화는 모두 비가역적 반응이다. 자, 우리가 가역적입니다. 여러분들. 노화 전분을 다시 물을 넣고 다시 가열하면 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은 밥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던 식은 밥을 다시 이렇게 스팀을 넣고 찌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따뜻한 밥이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이 아니고 가역적 반응이죠. 이렇게 이제 호화가 됐다가 노화가 됐다가 이렇게 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호화와 노화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자, 탄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탄닌. 자, 탄닌 나왔죠? 자, 탄닌은 우리가 이 폴리페놀 성분인데 주로 마체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보시면 떫은 맛을 냅니다. 떫은 맛.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떫은 맛을 내는 식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감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와인도 좀 와인이나 녹차,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폴리페놀이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도 있습니다. 코코아. 여러분들 다크 초콜릿 같은 거 드셔보시면 이 떫은 맛이죠. 그게 바로 코코아의 떫은 맛입니다. 그래서 이 코코아가 초콜릿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코아나 초콜릿의 떫은 맛이 바로 이 탄닌의 작용입니다. 탄닌 작용. 자, 그 다음에 탄닌은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단백질과 결합하여 침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단백질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침전하는 형질이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보기를 보시면 단맛 성분 아니죠. 틀렸죠. 예. 그 다음에 떫은 맛을 내면 폴리페놀 화합을 속하는 2번 맞는 말이고요. 고온 가열 시 쉽게 휘발된다. 휘발하지 않습니다. 예. 탄닌은 휘발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결합하여 틀렸죠. 단백질과 결합하여 침전되는 현상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수렴 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3번.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예시를 물었습니다.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 식품의 갈변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아마 몇 번 제가 정리해 드린 것 같은데, 자, 갈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브라우닝이라고 하죠. 갈변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자, 효소적 갈변과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 나눌 수 있습니다. 효소적 갈변은 우리가 두 가지죠. 보통 뭐 세 가지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폴리페놀 옥시데이스에 의한 반응과 그 다음에 타이로시네이스에 의한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 갈변이라는 거는 여기 옥시데이스라 말이 있듯이 이게 산소와 결합하는 일종의 산화 반응입니다. 그런데 효소가 우리가 이것을 작용을 하면 이거 효소적 갈변이라고 하고요. 비효소적 갈변은 효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마이야르 반응이 있죠. 마이야르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카라멜라 반응이 있고, 세 번째는 아스코브 산산화 반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 따라서 비효소적 갈변의 예시로 옳은 것은 마이야르 반응이 되겠죠. 자, 엽록소의 분해, 이거는 엽록소 분해는 우리가 클로로필레이스에 의한 반응으로서 이것도 색소가 아니고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소적 갈변 반응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효소적 갈변은 아니죠. 이 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이 보기 자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보통 3번에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나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한 반응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광분해. 자, 광분해는 아니죠. 예, 광은 우리가 조금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마이야르 반응의 예시, 그 다음에 칼라멜 반응의 예시가 주시면 잘 나오는데,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로스팅이죠. 커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빵 표면의 갈색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된장, 간장 있죠. 된장, 간장 같은 이런 장류의 우리가,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 흰 콩을 만듭니다. 백태라고 하죠. 대두라고 하는데, 대두가 여러분들 약간 그 아이보리색 또는 엷은 노란색입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진한 갈색이라 아주 진한 색이 되죠. 검정 약간 진한 갈색이 되죠. 자, 이것도 마이야르 반응이고요. 카라멜 반응은 우리가 설탕을 가열해서 이걸 가열 축합해 가지고 뭐 만드냐면 바로 카라멜 색소를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중간에 중간 물품이 달고나입니다. 자, 달고나나 또는 결론적으로는 카라멜 색소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카라멜 색소가 바로 콜라의 색소입니다. 제로콜라 또는 뭐 펩시, 코카콜라의 우리가 갈색이라는 것은 바로 설탕을 태운 카라멜 색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두 가지 차이 아시죠? 이거 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 반응은 공통점은 둘 다 갈변 반응입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반응의 성분이 다르죠. 반응 성분. 자, 반응에 참여한 성분이 마이야르 반응은 카라멜 반응. 마이야르 반응은 당과 우리가 아미노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단백질이죠. 이 말은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식품이 당과 단백질을 함유하므로 일반적으로 이런 식품들, 뭐 빵이나 커피나 다양한 식품들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을 삼겹살을 구울 때 갈색화되는 거 있죠. 그것도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삼겹살에도 우리가 당연히 단백질이 있죠. 그 다음에 혈당에 있습니다. 삼겹살에도 일부 혈액이나 체액에 녹아있던 당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성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카라멜화는 오직 설탕, 즉 당과의 축합 반응,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반응의 성질인데, 자, 반응 성질은, 자, 마이야르 반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냐면, 가열하면 이 반응이 촉진돼요. 속도가 올라가요. 자, 반면에 카라멜 반응은 자연 발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열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외부 에너지 공급, 그죠? 즉, 열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즉, 가열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커피 원두를 두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커피 원두가 약간, 그죠? 그 약간 밝은 아이보리색입니다. 밝은 색인데 우리가 진한 그 커피색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두면. 자, 근데 우리는 당장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볶죠. 그래서 커피 가열해가지고, 로스팅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옅은 노란색의 원두를 갈색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려서 먹는 커피인데, 자, 그런데 설탕을 그냥 두면 절대로 스스로 축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태워가지고 우리가 열을 가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달고나 카라멜 색소로 만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자, 공통점 차이점 기억하십시오. 자, 공통점 둘 다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데, 차이점은 반응의 성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반응의 성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응 산물, 우리 가공에 이용되는 반응 산물. 자, 이것도 전부 다 출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4번 항산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죠. 자, 항산화제. 자, 항산화제는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유지의 라디칼 연쇄 반응. 자, 라디칼 연쇄 반응이 바로 자동 산화, 즉 지방의 산화를 말하고 있죠.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과산화물 생성 전에 투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뭐 유지, 자, 지질의 자동 산화 있죠. 자, 특히 이 지질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있죠. 불포화도. 자,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이렇게 탄소사슬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중결합이나 또는 삼중결합이 조잡이 돼, 이렇게. 분자 구조 사이에. 자,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 특히 뭐 우리가 이중결합. 우리가 흔히 먹는 여러분들 식물성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참기름, 들기름들은 자, 불포화 지방산이죠.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기름. 자, 식물성 기름은 액체죠. 액체는 다 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탄소를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죠. 그래서 이게 R, COOH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빠지고 이거는 탄소가 C가 한 개가 감소하죠. 탄소가 한 개 감소하게 되면서 이 불포화지방, 이 이중결합이 뭐냐면 한 개가 포화지방산 CC 이렇게 바뀌어요. 탄소가 이걸 빼면서 이거를 두 개짜리를 한 개짜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되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온 거 있죠, 이게. 즉 우리가 이게 지방의 산화잖아요. 지방의 산소와 결합한 거. 보통 공기 중의 산소죠. 산소와 결합하여 이렇게 되면 자, 한 개 떨어지는데 여기서 요 놈을 유리지방산이야. 유리지방산. 네. 지질의 분자 사슬에서 산소가 반응해서 뭔가가 떨어져 나왔다. 유리 떨어져 나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지방산, 유리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지방산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산화, 지방의 산화, 지질의 산화 또는 자동 산화 또는 많이 된 것, 산패의 뭐예요? 증거예요. 물론 산패란 거는 유리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산가죠. 산가를 측정하여 산가가 높다는 것은 유리지방산이 높은 것이 산가가 높다는 뜻이고 산가가 낮다는 것은 유리지방산이 낮다는 뜻이니까 많이 없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산가를 측정하면 지질의 산화 정도 또는 산패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 공전에 이러한 지방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산가가 우리가 값이 정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2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떨어져 나온 자 우리가 이 지질의 자동산화 자 우리가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산소가 들어가서 여기 떨어져 나오면 이 유리지방산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떨어져 나온 유리지방산이 뭐냐면 이 다른 지방산 분자 다른 그 지방산의 그죠? 산화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자동산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 이 산가가 낮아요. 자 낮은 상태에서 쭉 가다가 이제 산화가 되면 산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화가 시작됐어. 지방의 산화가 시작됐어요. 그죠? 시작됐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속 같아. 가속화. 그죠? 가속이 되죠. 즉 속도가 왜 그래요? 산가가 진행돼서 떨어져 나온 유리지방산이 남아있는 불포화 지방산에 여기 또 자동산화를 촉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항산화제는 바로 이 지방의 산화를 방지해주는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항산화제를 여기에 투입할 것인가 여기에 투입할 것인가 이 이야기죠. 자, 여기에 투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산화제는 지방의 이 산화 자체를 방지해서 유리 지방산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일반적으로 산소하고 자기가 반응해 버려요. 그래서 산소를 없애버리거든요. 여기 단계 투입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유리 지방산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리 지방산은 우리가 항산화제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리 지방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리 지방산에서 또 산화가 역시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지방에 산화되기 전 신선할 때, 즉 초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포인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패가 진행된 후에, 산패가 진행되다 이쪽이죠. 산화가 엄청 진행해서 못 먹게 될 정도. 자, 뭐 우리가 법적으로 산가 2나 3이 넘어간 그죠? 약간 산패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지방산을 투입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화 연쇄 반응 억제, 산화 연쇄 반응 이거죠. 자, 이 반응을 자동산화 반응을 억제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유지 산패 억제 당연히 이렇게 해서 유지 산패 억제한다는 것이 되겠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리지방산 여기 있죠. BHA, BHT가 있습니다. 지용성 항산화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자동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고, 그러면 자동산화 반응에 대해서 일을 끝냈고요. 항산화제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항산화제는 우리가 안티옥시던트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산화, 지방의 자동산화를 저항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천연이 있고요. 천연적인 항산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인 게, 인공적인 뭐냐면 이거는 이제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 항산화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사몰 이런 거 있죠. 세사몰은 참깨, 참기름. 그 다음에 고시폴이라고 있습니다. 고시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시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실류를 먹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면실류를 먹습니다. 그래서 면실류가 되겠습니다. 면실류. 자, 면화 있죠. 목화 씨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토코페롤이 있습니다. 비타민 E. 자, 비타민 E 천연 항산화제죠. 이건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 자, 일반적으로 뭐 그죠? 식물성 기름 같은 종자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식물성 기름이니까 식물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들기름 있죠, 여러분들. 들기름에는 없어요. 없음. 천연 항산화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소비량이 짧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들기름은 이제 공기 차단이라든지 또는 갈색병에 넣죠. 네. 산패에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산패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참기름은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이 있는데, 자, 들깨에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참깨하고 들깨는 식물 종이 전혀 다릅니다. 사촌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 분류학적으로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참깨의 성질이 들깨에는 없어요. 자, 즉 우리가 첨가물 넣어서 우리가 이게 항산화제죠. 첨가물 항산화제가 있는데 여기서 지용성 항산화제가 많이 쓰입니다. 지용성 항산화제. 이게 합성 페놀계입니다. 자, 합성 페놀계. 항산화제인데.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4가지거든요. 4가지인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가 BHA하고, 자, 그 다음에 BHT, 그 다음에 TBHQ, 자, 그 다음에 PG입니다. 이렇게. 4가지. BHA, 자, 부틸 히드록시 아니졸, 자, 부틸 히드록시 톨렌입니다. 자, 그 다음에 TBHQ는 터셔리 부틸 히드록시퀴논입니다. 이렇게 뭐 약조로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G는 프로필 갈레이트인데 여기에 한국말로 몰식 자산 프로필입니다. 몰식 자산 프로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네임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약자로만 해서 BHT, BHA, DBHQ, 프로필 갈레이트 또는 몰식 자산 프로필 이것은 합성 패널 항산화제로서 지용성, 당연히 항산화제는 지용성입니다. 예, 지용성으로 쓰이고 있고요.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죠. 틀렸죠. 자, 여기서 산화제 말고 하나 더 하시면 상승제가 있어요. 상승제는 이게 시너지스트거든요. 시너지스트.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상승제라는 게 있는데 상승제는 이거는 항산화 작용이 없습니다. 즉 산화를 저해하는 작용이 없어요. 작용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게 어떤 작용이 있냐면 항산화제를 도와줍니다. 항산화제의 작용은 뭐예요? 작용을 도와주는 도움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시너지 효과죠. 즉 항산화제에 상승제를 집어넣으면 항산화제 작용을 더 시너지 증강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승제 또는 증강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뭐 한국말로 증강제 말하기도 하는데 시너지스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예시. 자, 예시가 시험에 나오는데 예시가 바로 각종 유기산이거든요. 여기 뭐 구연산 이런 거 있죠. 구연산. 그 다음에 아스코브산, 비타민 C. 아스코브산. 자, 이런 것들이 가끔 우리가 보시면 그 기름이 들어간 성분에 이게 첨가물을 집어넣거든요. 집어넣어서 이 자체는 즉 이 자체는 항산화 작용은 없으나 우리가 산화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구연산이나 뭐 아스코브산은 산화를 억제한다 이런 보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보기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산화를 억제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표현은 맞지만 왜? 이거는 거기에 다른 말이 생략되는 겁니다. 즉 이미 들어가 있는 항산화제의 작용을 도와줘서 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구연산이나 아스코브산은 우리가 지방의 자동 산화를 우리가 방지한다 이러면 그건 틀렸죠. 그 자체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유와 액의 유중 수적형과 수중 유적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죠. 죄송합니다. 지워야 되네. 자, 유화는 우리가 친수성, 즉 물과 친유성, 즉 기름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물과 기름, 즉 친수성과 친유성이 고루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수중 유적형과 유중 수적형을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수중 유적형은 물이 많습니다. 유중 수적형. 다시. 유중 수적형은 이 분모가 많은 거예요. 기름이 대부분이고 물이 적은 거고, 수중 유적형은 물이 많은 거고 기름이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중 수적형은 이 기름 자체가 보통 포화지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태가 고체입니다. 고체. 보시면 어떤 거예요? 자, 버터 마가린. 버터 마가린 여러분들 고체죠. 딱딱한 덩어리죠. 그렇죠. 기름이 포화지방산, 고체 덩어리. 지방, 이게 동물성 지방이니까. 버터는 이제 아시죠? 우유에 포화지방산을 좀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수중 유적형은 우리가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액체이거나 또는 우리가 약간 반고체, 약간 말랑말랑한 유동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유라든지 또는 생크림 여러분 약간 유동성이 있죠. 그래 마요네즈 유동성이 있죠. 그다음 아이스크림도 유동성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정답. 자,
수중 유적청은 자 드레싱은 많이 넣어서 비슷한 거죠. 많이 사용되는 맞죠. 네, 그렇고요. 나머지 보기는 우리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산화 안정성이 낮아 산패되기 쉬운 유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산패, 즉 지방의 자동산화는 어떤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죠. 불포화.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은 일어나지 않죠. 불포화 지방산인데, 자,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올라갑니다. 불포화도가 높다는 걸 뭐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삼중결합이죠.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수가 많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수가 많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방산 중에서 우리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나누고, 따라서 1번은 틀렸죠. 포화지방산은 산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산 종류 중에서 우리가 C수형, 트랜스형이 있는데, C수형이 산화가 잘 됩니다. 이게 산화가 잘 됩니다. 산화 용이합니다. 그래서 산패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도가 높은 거니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자 우리가 이게 불포화 지방 즉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가장 낮은 것이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성기름 같은 경우에 뭐 C18에 2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탄소사슬 18개에 자 불포화 지방산이 이중결합이 2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지난번 과거에 식품안전기사시험에 식품화학에 우리가 나온 게 있는데 다음 중 여러 가지 지방산을 내놓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가장 산패가 되기 쉬운 유지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고르시오 문제. 자, 그게 정답이 뭐냐면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은 자, 이거는 탄소가 20개 사슬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자그마치 4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식용으로 섭취하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가장 불포화도가 높은 게 이거죠. 정답은 만약에 여기에 그냥 뭐 올레산, 뭐 올레인산, 뭐 또는 뭐 부티르산 이렇게 나오고 보기 중에 아라키돈산이 있으면 정답은 아라키돈산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당알코올 중 설탕과 거의 감미가 같은 감미를 가지면서 혈당 상승과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용 식품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것은 이라는 문제죠.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로 제로죠. 제로 칼로리 또는 우리가 무당 식품 있죠. 무당 식품 우리가 슈가 프리죠. 설탕을 넣지 않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체당 중에서 우리가 대체당에 대한 수요가 많죠. 대체당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 자, 여기서 인공 감미료란 말이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우리가 일반 감미료라고 하죠. 감미료라는 것은 우리가 천연도 있고 인공도 있는데 여러 가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미료. 단맛原물질인데 당유래라는 게 있고요. 당유래가 아닌 게 있습니다. 당유래가 아닌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에서 유래되는 것이 있는데 이 당유래에서 대표적인 게 이게 당알코올입니다. 당알코올은 우리가
당에다가 그 마지막 H를 OH를 치환하여 알코올기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말티톨, 자일리톨, 소비톨, 에리스리톨이 다 이 당에다가 즉 말토스에 우리가 알코올을 붙인 거고 자일로스에 알코올 붙인 거고 소비톨은 글루코스 포도당에다가 우리가 알코올 붙인 거고 에리스리톨은 역시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에리스리 그 당에다가 붙인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 우리가 이게 이제 당알코올은 일반적으로 그냥 당보다도 소화가 조금 우리가 이게 흡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혈당 상승이 일반적인 당보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 충치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요.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게 자일리톨이죠. 자, 이 상대 감미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당알코올. 자, 일반적인 이 당알코올은 이 감미도가 단맛의 강도가 보통은 좀 다른데 0.6에서 0.7 정도 돼요. 대부분 0.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일리톨 있죠. 상대 감미도가 0.9에서 1입니다. 즉 설탕과 같은 감미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설탕의 감미도가 일까? 설탕의 감미도, 단맛의 강도가 자, 이거 1입니다. 1. 그죠? 자, 그래서 더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1순위를 의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혈당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대사대형 혈당 상승이 적은 알코올입니다. 그죠? 자, 또한 중치 예방 효과가 있죠. 뛰어나서 당뇨 환자용 감미료로 연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혈당 상승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이 자일리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당 자체는 이용하지만 우리가 이 당알코올은 우리 인간이 좀 그죠?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또는 흡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소화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고 칼로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혈당으로 우리 인체의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인슐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그럼 다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말티톨은 역시 상대 감미도 0.9로 감미는 좋지만 자일리톨만큼의 충치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네. 말티톨은 말토스죠. 네, 말토스의 우리가 이거 다 그런데 말토스는 포도당이 두 개 붙은 거죠. 포도당 두 개 붙은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 여기다가 이제 OH를 붙인 건데 이 말토스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실 겁니다. 그 전분의 분해 과정에서 말토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계에 있는 다른 미생물도 이 말토스는 흔히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치 예방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 충치균들도 이 말토스 정도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톨은 상대 감미도가 낮죠. 일반적인 우리가 당알코올은 0.5에서 6.7 정도 됩니다. 설탕부터 감미도가 천천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리스리톨은 상대 감미도는 뭐 비슷한데 역시 설탕보다 감미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자일리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알코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표시와 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 자, 이러한 당알코올이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무당 뭐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과자라든지 또는 그죠 로우 칼로리, 저칼로리 과자나 이런 음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당알코올은 우리가 이 모든 이 당알코올은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소화 흡수가 떨어지죠. 소화 흡수율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혈당 상승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많이 쓰이고 이러는데 자, 그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장내에서 자, 장내에서 흡수가 안 된다는 장내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흡수가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이게 우리가 소장하부라든지 소장하부나 또는 대장까지 우리가 먹었을 때 그냥 도달합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장내 흡수가 떨어지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소화하면 먹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뭐냐면 여기는 각종 이제 우리가 장내균들이 있어요. 장내세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그 대변 있죠. 인간의 대변의 한 50%나 하는 거죠. 30% 이상이 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는 수많은 균이 살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균이죠. 근데 이 장내세균은 이 당알코올을 소화할 수 있어요. 당알코올을 우리가 당연하게 이걸 대사할 수 있어요. 대사 소화 가능. 대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내세균 입장에서는 당알코올이 아주 좋은 영양분입니다. 분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장내세균이 폭증합니다. 폭발적으로 뭐다? 증식하죠. 증식.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만찬이 왔어요. 아주 맛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들이 먹고 완전히 크폭을 증식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자 뭐냐면 가스가 찬다 그래. 자, 가스. 자, 배가 이렇게 가스 차서 복부 팽만감. 그 다음에 설사. 이거 아시죠? 흔히 뭐 여러분들 말로 이렇게 피업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 이게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요즘 당알코올 들어가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초콜릿 같은 거. 브라우니. 뭐, 저당 브라우니, 이거 먹었죠. 먹다가 어떻게 된다? 저녁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요게 원리고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식품 표시법에 주의문구를 해야 돼요. 주의문구. 자, 주의문구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자, 과량 섭취 시 뭘 할 수 있다?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를 써야 됩니다. 당알코올 넣은 식품. 써야 됩니다, 말. 그래서 요 말, 즉 당알코올 쓰면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써야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식품의 녹색 색소로 옳은 것은? 식품의 색소를 묻고 있습니다. 자, 식품의 색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천연 색소에 대해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나오죠? 자, 녹색 색소이기 때문에, 자, 녹색 색소는 클로로필 또는 클로로필의 대사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클로로필리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클로로필리드 또는 클로로필라이드라고 하는데, 클로로필리드는 자, 식물에 있는 클로로필 엽록소라고 하죠. 엽록소가 파괴되면 거기에서 유리되어 나오는 녹색 물질입니다. 그래서 클로로필라이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꺾임이라든지 칼로 베임을 당하면 녹색 풀 같은 거 있죠. 이거 나면 녹색 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작용해서 클로로필에서 이게 유리되어 나옵니다. 클로로필과 동일한 녹색을 지니며 그 다음에 알칼리와 구리와 반응하면 색이 안정화 됩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데 주로 이제 주황색이나 황색, 노란색 되는 색소로서 당근이라든지 거기 많죠. 당근 또는 호박, 늙은 호박 있죠. 애호박 말고 늙은 호박, 호박죽 그 호박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안토시아닌 있죠. 안토시아닌. 자, 안토시아닌은 적색, 자색, 청색인데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이게 플라보노이드 있죠. 4번에 나오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다양합니다. 색소가 범위가 넓어요. 일종인데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중에서 우리가 적색, 자색, 청색을 나타내는 색소입니다. 색깔이 다양합니다.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리드는 뭐 녹색, 카로틴은 황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는 다양합니다.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색이라 이렇게는 잘 추정되지 않는데 예시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시가 시험에 나오고요. 자, 그래 안토시아닌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주로 이제 베리류 있죠. 베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블루베리, 뭐 크랜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 자, 색깔이 진하죠.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 자, 고구마 껍질이 껍질이나 속이 빨간 고구마 있죠. 그게 자색 고구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도도 있어. 포도가 적포도 있죠. 청포도 말고, 예, 와인에 빨간 적포도주에 쓰이는 포도. 그 포도가 바로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의 바로 적색 또는 자색이죠.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있고, 그다음에 가지도 껍질이죠. 껍질. 그래서 가지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가지가 이게 그 우리가 남색, 자색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안토시아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보노이드가 색소가 다양하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안토시아닌계가 있고요. 안토시아닌계가 아닌 게 있는데 플라보노이드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무색이나 다황색인데 꼭 무색, 다황색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안토시아닌계를 포함하면 적색, 자색, 청색이 다양하게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내는 포인트는 뭐 케르세틴 같은 약간 무색이나 다황색 계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양파입니다. 양파 껍질 같은 경우에 양파가 이제 좀 오래되면 껍데기가 이제 살짝 이렇게 약간 빨간색으로 살짝 옅은 빨간색 물이 들죠. 자, 그것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기능식품에 써있거든요. 항산화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항산화 효과. 항산화제가 아니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녹색이니까 클로로필리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네. 실제로는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나 뭐 베타카로틴, 요게 카로틴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마요네즈 유화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단순하게 정답은 2번 레시틴입니다. 자 레시틴은 난황에 함유되는 인지질이죠. 일단 인지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레시틴의 작용은 뭐냐면 유화제입니다. 유화제는 기름과 물을 잘 섞이게 하는 것으로서 이 유화제 성분은 당연하게 한 분자 안에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레시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 레시틴은 계란 노른자에 난황에도 있지만 대두 레시틴도 있습니다. 대두. 이렇게 유래 물질이 두 가지야. 대두 또는 난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식품에서 흔히 우리가 유화제로 널리 쓰이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번 카제인은 아시죠 여러분들? 우유 단백질인데 이거 우유죠. 우유의 단백질의 주성분이고요. 이제 치즈 응고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카제인입니다. 아시죠? 자, 우유 단백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카제인 단백질과 그 다음에 유청이 있죠. 웨이. 자, 근데 이거는 치즈에 관여하는데 이거는 치즈에서 배제되죠. 치즈 제조시 치즈 제조할 때 제조시 배제한다는 건 뭐냐 하면 배제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즈랑 우유 단백질을 굳힌 건데 이 우유 단백질을 굳히는 커드 형성 과정에서 거기서 유청은 나중에 따로 빠진 우리가 치즈 굳힐 때 우리가 렌넷 있죠. 렌넷. 이 굳는 응고 치즈 응고 관여하는 음료여서 렌넷 렌넷에 응고되는 건 치즈 이겁니다. 이거 카제인만 응고되는 거고요. 유청은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즈 만들 때 이렇게 굳어가지고 마치 삶은 계란국처럼 이렇게 두부 응고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 지면 그걸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압착을 하면 국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그 국물이 바로 유청입니다. 유청은 따로 빼가지고 이거는 그 단백질 보충식품 등으로 WPI나 이런 단백질 보충식품이 인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치즈 단백질에 웨이 또는 유청이 들어있다. 그것도 관여한다. 그런 것들이 가끔 오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겔과 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겔과 졸도 식품의 물성학에서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졸은 액체가 고체 밀입자, 액체에 고체가 밀입자가 분화되어 있는 상태로 전체적으로 액체입니다. 이게 보면 액체에 있다면 이게 많다는 얘기죠. 액체가 많고요. 그 유동성이 크죠. 액체가 당연히 흐름성 또는 이렇게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상이 자, 주로 고체이고 연속상. 자, 연속상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연속상이 이 중심부 많은 물질이고 분산상이 그 위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상은 고체이고 연속상은 액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졸은 대부분이 솔루션이라고 보셨죠? 우리가 솔루션 할 때 그 솔루션 용액이라는 뜻이니까 그 솔루션의 솔과 같은 의미인데 전반적으로 용액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 전분풀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도배 아세요? 벽지 붙일 때 우리가 이 밀가루 풀 끓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전분풀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치 풀처럼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젤라틴 용액, 된장국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이렇게 흐름성이 있죠. 자, 겔은 조레이 상태인 콜로이드 용액을 냉각하면서 분산매, 물이 줄어들고 분산질이 서로, 즉 분산질 고체가 서로 엉키면서 반고체 상태로 굳어진 것. 즉, 졸이 굳어진 게 겔이에요. 겔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고체는 아닙니다. 반고체 상태로 뭐냐면 약간 형태는 고체지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튕긴다든지 그런 탄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산 액체이고 연소산 고체고요. 망상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해서 딱딱한 구조는 아니고 망상 구조 안에 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탄성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보통 팩틴겔, 잼 만들 때 젤리 형성 팩틴. 그 다음에 두부는 이제 단백질 굳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전분겔, 식은 죽 같은 거 있죠. 이러면 그 죽을 이렇게 해서 식으면 죽이 좀 딱딱하게 굳어지죠. 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겔은 고체가 연소상이고 졸은 액체가 연소상이 되겠죠. (31번)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에서 전분의 호화,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전분의 호화, 노화는 시험이 잘 나오고 특히 노화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해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려면 유화제나 설탕을 첨가하여 수소 결합을 방해하거나 수분 함량을 낮춰야 되죠. 자, 우리 노화란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알파 전분인 호화 전분이 우리가 방치하면 여기서 수분이 이탈되면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굳어지는 거죠. 베타화. 이게 이제 노화 또는 굳어짐 또는 뭐예요? 재결정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호화는 뭐예요? 호화는 전분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는 거죠. 수분이 이제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수분 2, 전분 안으로 침투하는 거고, 노화는 전분이 있으면 수분이 뭐예요?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옴이죠. 그래서 이 둘 다 뭐냐면 바로 수분의 물 분자의 이동입니다. 물 분자의 이동. 그래서 물 분자의 이동성을 억제하면 호화나 노화나 다 억제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수분을 제거하죠. 자, 수분을 제거하는 거. 자, 요거는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 건조입니다. 건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수분 이제 15% 이하가 우리가 식품 공정에서 건조를 얘기하는데 건조물이라고 하죠. 수분 15% 이하.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과자 같은 거 있죠. 과자. 스낵 이런 거 있죠. 스낵, 비스킷, 그다음에 건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건조를 해서 자, 과자도 당연히 전분을 만들기 때문에 전분식품이죠. 자, 전분식품은 노화를 억제하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 있죠. 면 어떤 거요? 건면 있죠. 건면 또는 유탕면. 여러분 건면은 국수, 딱딱한 국수 있죠. 그 다음에 당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탕면은 기름이 튀긴 거. 자, 이 유탕의 목적은 건조위합니다.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건조를 통하여 우리가 노화를 억제하는 대부분의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빵도 마찬가지죠. 빵도 우리가 굽죠. 베이킹을 할 때, 예, 빵도 마찬가지죠. 빵도 우리가 그 수분이 거의 없는 바게트 빵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구우면서 이제 수분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건조하면 수분의 이동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노랗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이나 유지류. 이러면 설탕과 유지를 첨가하면 설탕은 물에 녹죠. 그러면 우리가 용질이죠. 물에 녹을 수 있는 이 수용성, 친수성 성분이 녹으면 그 이온이 물 분자와 반응하여 물의 자유도, 자, 물의 자유도, 즉 수분의 활성도를 떨어뜨립니다. 수분의 활성도를 가서는 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화나 호화는 뭐다? 물의 이동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수분의 자유도를, 즉 물의 이동하는 활동성을 떨어뜨림으로 설탕을 넣으면 노화도 억제되고 호화도 억제됩니다. 설탕을 넣으면 호화도 억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류. 유지류는 당연하게 물과 반발하죠. 역시 물과 반발하여 물이 이동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은 아니지만 반대로 물과 반발력, 즉 친유성이기 때문에 물의 활동을 방해해서 되기 때문에 역시 설탕과 동일한 효과, 즉 설탕의 유지류는 또는 유지류 대신에 유화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과 반응하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전분의 노화나 또는 호화도 억제합니다. 왜? 수분의 이동성과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는 수분의 이동성을 줘야죠. 이동성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호화도 억제되고 노화도 억제되죠. 그 다음에 건조. 여러분 건조는 이거 뭐예요? 이 건조는 1번과 똑같죠? 수분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렇게 4번은 1번과 동일한 문제. 따라서 정답은 2번인데요. 우리가 이 pH 같은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성에서는 노화가 촉진되고 노화가 잘 돼요. 알카리성은 호화가 촉진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고메톡실 펙틴이 잼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이 되는데, 자, 요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조금 이제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펙틴 겔 형성은 우리가 잼류나 젤리를 만들 때 중요한 원리로 시험에 나온 거고, 솔직히 이 문제는 뭐 우리 화학에서 나왔지만 가공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잼을 만들 때 펙틴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고메톡실 펙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메톡실 펙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펙틴 함량이 메톡시 함량이 7% 이하인 7% 이상인 펙틴이 고메톡시 펙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메톡시 함량이 7% 이하인 그런 펙틴을 하는 것이 바로 저메톡실 펙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메틸 펙틴과 펙틴의 종류가 다릅니다. 제가 정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고메톡실 펙틴이라고 해서 보통 이거를 고메톡신에서 하이 메톡실 펙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로우 메톡 LM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차이가 다르거든요. 겔 형성의 원리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가공의 원리가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 고메토질 펙틴은 뭐냐면 일단 당 농도가 높습니다. 당 농도가 높아요. 고당이죠. 고당인데 고당이라는 것은 보통 설탕이 55% 이상, 당분도 55% 이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잼은 설탕을 많이 넣은 거죠. 일반적인 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설탕이, 이 고당이 우리가 물과 결합하죠. 물과 결합해서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 이 펙틴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다당류잖아요, 그죠? 다당류. 즉 탄소사슬이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 줄이 펙틴입니다. 펙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이 당을 많이 넣으면 이 물을 뺏어가서 펙틴과 펙틴 사이에 거리가 좁아져. 거리가 좁아지죠? 그러면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이렇게 어떤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분자와 분자가 엉기려면, 응고하려면 서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물과 결합하여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펙틴 사슬 사이의 거리가 커요. 결과적으로 펙틴 사슬 간 거리가 축소되죠. 그러면 이제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펙틴과 펙틴 사슬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펙틴은 이게 음전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펙틴 사슬이 두 개가 있을 때 이것도 음전해 이것도 음전해 서로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우리가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전기적 반발력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pH가 낮아요. 낮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성이 이게 pH가 보통 2.8에서 3.5 정도 되는 그런 좀 산성의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을 집어넣는 게 그러면 산에 우리가 이 플러스 H, 자 H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돼요? 이온이 바로 이 펙틴의 음전화를 중화시킵니다. 펙틴 사슬의 음전화를 자 중화시켜요. 중화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고였죠? 그러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펙틴 사슬의 정전기적 반발력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결합하겠죠. 그래서 3번은 뭐냐면 수소결합. 펙틴 사슬 사이에 OH라는 이런 그런 산소나 탄소 분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서로 하는 수소결합.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된다. 이게 바로 고메톡실 펙틴의 응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저메톡실 펙틴은 좀 이게 하고 좀 다르거든요. 자, 이게 되어 있고, 자, 저메톡실 펙틴은 우리가 로우 LM 펙틴입니다. 로우 메톡실 펙틴인데, 자, 요거는 응고 원리가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당 농도가 낮습니다. 당 농도 낮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저당점입니다. 저당점. 저당이나 요즘 무당점 이런 거 나오죠. 무당 나오죠? 저당점, 무당점. 저당점, 무당점. 요즘 제로 칼로리 이런 게 뭐 로우 칼로리가 유명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pH가 범위가 또 다릅니다. pH가 우리가 좀 넓어요. pH가 범위가 넓습니다. 꼭 산성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렇다면 고메톡실 펙틴과 달리 저메톡실 펙틴은 1번하고 2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수소결합이 주포인트가 아니야. 예. 이 젤리 만들 때 이 응고되는 그 결합이 메인이 수소결합이 아니고 바로 3번이 뭐냐면 바로 이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이거 대신 이거예요. 이온 결합이 메인이야. 자, 메인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이온 결합 형성하기 위해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염이 필요합니다. 염류가 필요합니다. 염류. 그래서 염류를 투입합니다. 제가 뭐냐면 보통 칼슘 이가이온 또는 마그네슘 이가이온을 넣는데 마그네슘은 맛이 없어요. 마그네슘이 좀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칼슘염을 집어넣어요. 칼슘염. 그래서 우리가 저당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이러한 칼슘염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칼슘, 다시 말해서 이온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고메토실 펙틴은 펙틴 사슬과 사슬 사이에 가까워져 가지고 그래서 정전기적 발발이 없어져 가지고 수소 결합으로 메인을 이루지만 자, 이거는 자, 펙틴과 펙틴 사이에 우리가 넓어도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펙틴 사슬과 펙틴 사슬이 펙틴 사슬 사이에 여기에 칼슘 이온이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형성해. 이런 식으로 형성해서 그물 구조이죠. 그래서 이거를 망상구조 이렇게 망상구조. 네트워크 망상구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정기적인 어떤 가교결합. 가교결합이죠.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저 사슬과 이 사슬 사이에 내가 다리를 놓아서 하는 이걸 뭐 계란판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그 뭐 플레이트 뭐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저당점에 되기 때문에 요즘 그 팩틴의 응고원리가 다르죠. 네. 자, 32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고메토실 팩틴이 잼을 형성하기 필요한 성분은 정답은 산과 당이죠. 왜? 당 농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pH가 낮아야 되니까 산이 필요하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산과 단백질 아니고요. 당과 알코올 아니고요. 단백질 알코올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이런 문제인데 자, 이 전반적인 이 문제는 응고에서 다시 저메토실 팩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 안전에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오죠. 자, 여기서 유해물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도 있고 뭐 그죠? 잔류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물질 중에서는 자, 제조 가공 중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 즉 원료에서 원래 없었지만 우리가 제조 가공 공장에서 또는 조리장에서 식품이나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 가열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조리 과정에서 열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첨가물. 우리가 원래 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넣는 첨가물이나 또는 다른 식품 성분과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거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작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유해물질 중에서 보시면 당연하게 조리 중 생성되는 발암물질 오는 것은 아크릴라마이드가 되겠고요. 레시틴은 유해물질 아니죠. 이 유화제죠. 그 다음 아미노펙틴은 이건 펙틴이니까 우리가 잼이나 젤리 쪽이고요. 트리알로스는 당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1번인데 이 문제는 보기가 뭐 저렇게 나온 거는 보통 바람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기로 2번, 3번, 4번은 유해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이거 대신에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뭐 벤젠이라든지 또는 트리알라메탄이라든지 에틸카바메이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바로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열 과정에서 흔히 만들어지는 유해물질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크릴라마이드죠. 아크릴라마이드하고 벤조피렌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아크릴라마이드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산물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가 식품의 비효소적 관련 반응인데 식품에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마이야르 반응의 발효산물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해로운 것이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이게 발암성이 있습니다. 자, 발암 등급이 있거든요. 발암물질 등급이 있는데 지금 이게 EA급이죠. EA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고 커피 로스팅이나 이런 부분에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인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벤조피렌은 뭐냐면 이게 고온 중에서 유기물, 자, 유기물의 불완전 염소. 자, 불완전 염소. 우리 탈 때 발생하는, 탈 때. 완전 염소가 아니고 불완전 염소 일어날 때. 식품도 유기물이니까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식용 유지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참기름이나 이런 거. 참깨를 볶을 때, 심하게 볶으면 나오는 게 벤조피렌이죠. 또는 훈제. 스모크드 소세지 같은 거 있죠. 이게 장작을 태운 연기를 이렇게 쏘이죠. 그때 연기가 당연히 불완전 염소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훈제, 뭐, 우리 육가공품이나 수산물 가공품이나 또는 식용 유지에는 벤조피렌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사이클 아민은 뭐냐면 이거는 주로 이제 고기류 있죠. 고기류 같은 이러한 고단백질 식품이 탈 때 만들어지는 것이 헤테로사이클릭 암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첨가물과의 반응으로서는 벤젠. 자, 벤젠은 이게 그 뭐냐면 그 비타민 C 있죠. 비타민 C하고 뭐냐면 그 안식항산 나트륨, 안식항산. 자, 우리 안식항산의 나트륨 이게 보존료잖아요, 그죠? 보존료인데 이 첨가물인 반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벤젠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음료에서 과거에 안식항산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회사에서 비타민 C 음료 같은 거 뭐 땡땡 500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만들 때 처음에는 이게 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걸 알고 안식항산을 이제 뺐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 비타민 C 음료 같은 경우 안식항산을 쓰는 게 안식항산은 당연히 보존료인데
음료라든지 간장에 널리 써 있는, 여러분들 안식향산은 불법이 아니에요. 원래 허가된 거 허용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이건 예상 못했지. 예상 못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앞으로 비타민C 음료에서는 안식향산을 사용을 자제하십시오라고 업체 공고하여 지금은 비타민C 음료에서 안식향산을 사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MCPD와 자, 13-D10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간장 중에서 3분의 간장 있죠. 3분의 간장 제조 시에 자, 이 염산이 우리가 이 단백질하고 이거 반응할 때 그 가순회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염산이 제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약간 생식 기능에 저를 주는 그 아주 안 좋은 유해물질로서 이것도 역시 3분의 간장은 기준규격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양조 간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조 간장은 염산을 안 쓰기 때문에 양조 간장에는 뭐예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트로소함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육가공품 있죠. 육가공품 중에서 우리가 발색제가 우리가 아질산나트륨 있지 않습니까?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자, 이런 것들이 또 첨가물이 식품과 내용물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N-니트로소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롭죠. 그래서 이 기준규격이 있습니다. 자, 트리알로메탄은 상수도 정수 과정에서 우리가 상수도도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염소소독, 자, 염소 있죠. 염소가 유기물과 반응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틸카메이트하고 바이오젠 아민은 효모의 대사 과정을 만들어주는 발효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크랄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죠. 자,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 우리가 감미료에 대한 그 관심이 높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소비 성향을 반영하여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공 감미료 있죠, 감미료. 감미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식품에 쓰이고 있는, 흔히 식품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감미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스파탐, 그 다음에 아세솔팜칼륨, 이 칼륨을 뭐 K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세솔팜 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크랄로스가 있고요. 자, 요 3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로 음료 있죠. 제로 칼로리 음료. 예, 많이 쓰이는 감미료 3대장입니다. 3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카린이 있습니다. 사카린은 주로 이제 우리 과자라든지 뭐 그죠? 이러한 고체식품이 많이 씁니다. 고체 많이 씁니다. 꼭 그런 건 뭐 사카린도 여러분 액체에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카린은 현재 뭐 업체들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비오사이드가 있습니다. 뭐 스테비오 배당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가 스테비아라는 이것도 역시 설탕은 우리가 사탕수수에 나오는 거지만 스테비오사이드는 스테비아라는 다른 식물에서 나오는 감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알룰로스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뭐 이것도 잘 나오지만 이것도 잘 나오죠. 이것도 사카린 나오고 나옵니다. 일단 이것들은 전부 다 허용된 식품 첨가물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 많이 나오죠. 일단 아스파탐은 이게 뭐냐면 아스파탐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아스파탐 이게 이제 아스파라긴하고 일단 다시 자 아스파탐은 이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계입니다. 여기서 파탐에서 뭐냐면 이게 이제 페닐알라닌이 되겠어요. 페닐알라닌.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에 아스파탐 표시에 이게 페닐알라닌 함유라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수면 의무.
자, 이것은 왜냐하면 이 페닐알레닌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페닐케톤요증이 있습니다. 페닐케톤요증이라고 이 유전병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페닐알레닌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페닐알레닌이 들어오면 대사산물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즉 다시 말해서 페닐알레닌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아스파탐을 먹으면 안 되겠죠. 왜? 아스파탐을 먹으면 당연히 페닐알레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 위하여 이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크랄로스, 오늘의 주인공 수크랄로스죠. 자, 수크랄로스가 이게 아주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일단 설탕이 600배 단맛이 되겠다. 단맛이 아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연감미료는 아니죠. 이건 전부 다 인공입니다. 인공. 물론 뭐 요거는 천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천연. 이 알로스도 천연입니다. 천연입니다. 인공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인공이죠. 인공. 자, 그 다음에 이 감미료, 여기 나오는 모든 감미료는 우리가 당연하게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제로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당 지수를 높이는 건 4번은 잘못됐죠. 잘못됐고.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설탕과 600배의 단맛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열에 약하여, 이거 틀렸죠. 그래서 요게 좋습니다. 열에 약하여 조리에 부족한 것은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이 많이 쓰이지만 아스파탐은 가열 우리 하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하면 분해돼 가지고 단맛이 없어져요. 이 아미노산계이기 때문에 분해에 약합니다. 열분해에 약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크랄로스는 우리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열 처리,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식품 중에서 고온에서 가열 가공 조리하는 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식품이죠. 그래서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아스파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분해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상대 감미료, 상대 감미도, 즉 설탕에 비해서 단맛의 강도는 아스파탐이 보통 180배 정도 됩니다. 설탕에. 아세트팔칼륨이 200배 정도 되고요. 유크랄은 600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알로스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로스 같은 경우에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을 좀 언급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칠성사이다 재료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알로스는 여러분들 이거는 천연당입니다. 천연인데 당입니다. 당. 포도당이나 과당처럼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그냥 그 당이었어? 이건 여러분 아스파탐, 아세토칼륨, 수크랄로스, 사카린은 당이 아닙니다. 당이 아닌데 당처럼 단맛을 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당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로스는 천연당인데 혈당 상승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희소당입니다. 희소당. 천연계, 즉 식물이나 꽃, 과일에 존재하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서 우리 인간은 자 이것을 에너지원, 즉 우리가 탄수화물, 우리가 당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당, 즉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이고 단맛이 나지만 물론 알로스는 설탕보다 단맛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맛이 나죠. 천연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천연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희소당연히 그래서 이 소화수가 안 돼. 또 다시 말해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혈당 상승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 칼로리에 많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알로스는 또 좋은 게 혈당 상승이 없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혈당을 억제해주거나 여러 가지 또 기능성 이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잠깐 특징들을 좀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속술렛 조지방 측정법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식품안전기사 시험에 시험법 자체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법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하지만
조지방 측정에는 항상 단골 문제가 쏙 슬래시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에테르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을 정량할 때는 자, 어떤 우리 식품에 있는 지방을 녹여내 가지고 그 양을 정량하기 때문에 그 지방을 어떤 용매로 추출해서 녹여내야 됩니다. 그때 당연하게 지방이 녹는 지용성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에테르로 합니다. 에테르. 좀 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방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에테르 용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중요하게 나오니까 속슬렛 조지방 측정법, 그 다음에 용매는 에테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인체 내 지방산의 분해와 합성의 유사점을 묻는 문제죠. 자, 생화학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방의 분해나 또는 합성, 이거는 이제 지방이 장소나 우리가 지방을 이제 먹어서 소화할 때, 예, 이걸 지방의 분해를 우리가 지방의 베타산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방의 베타 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방의 생합성,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지방 조직 이런 것들을 합성하죠. 합성할 때 이런 거 역시 두 개 다 두 반응 모두 탄소가 2개씩 단위로 일어납니다. 탄소가 2개씩 떨어져 나오거나 합성은 탄소가 2개씩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세틸 코엔자임 A가 공통적인 전구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효소가 단계적으로 반응 촉점인데 이게 2개씩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2번입니다. 자, 지방산의 합성에는 이 환원제가 들어가거든요. 환원제 들어가는데 NADPH가 들어가지만 지방산의 분해 베타산화에는 NADH와 FADH2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조효소가 다릅니다. 조효소가 다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 자, 장소가 다른데 지방산의 분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어디냐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수정합니다. 근데 지방산의 합성은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포질을 수정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세포, 그 다음에 지방세포, 지방조직에서. 근육에서는 당연히 뭐 우리가 지방 합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지방세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포가 일어나고 지방산의 분해는 약간 이게 에너지를 이게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7번) 미생물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고르는 문제죠. 자,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두 개 치시고요. 이 문제는 특히 필답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세균, 효모, 곰팡이를 나열해 놓고 다음 중 미생물의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나눈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 자, 이 수치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최저 수분 활성도라는 것은 자, 이 미생물이 이 정도 수분 활성도 값 이상이 되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균은 0.91 이상에서 따라서 최저 수분 활성도가 0.91이고 효모는 0.88, 그 다음에 곰팡이 0.8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건조식품 있죠. 우리가 비스킷이라든지 또는 빵 부스러기를 우리가 어디 구석진 곳에 뭐 책상 밑이나 또는 냉장고 이렇게 두면 곰팡이 피죠. 예. 세균이나 효모보다는 왜 비스킷이나 식빵 같은 경우, 더니 같은 경우에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조식품에 속하죠. 그래서 건조에 강한 곰팡이가 증식을 하는 것이지 효모나 세균은 물이 많은 곳에서 증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왜 그런지 왜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유가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유는 바로 세포막의 두께 차이입니다. 당연하게 세포막의 두께 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세균이 가장 얇고 효모가 두께가 중간이고 곰팡이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세포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균 세포가 제일 작죠. 따라서 세균 세포의 껍질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세포막이 가장 얇죠. 그 다음에 효모가 중간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곰팡이는 또 진해 생물이기 때문에 효모나 곰팡이, 특히 곰팡이가 제일 크죠. 그죠? 세포의 크기가. 따라서 세균이 가장 작죠. 제일 작죠. 그죠? 그 다음에 효모죠. 그 다음에 곰팡이죠. 세포의 크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두께도 세포막의 두께도 이게 역시 작고 제일 작고 그죠? 이게 1이고 2위고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3위.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또 시험에 나오냐면 다른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생물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외선 살균 자외선을 쪼였을 때 그죠 뭐야? 가장 빨리 주는 거 저항성. 자, 저항성이 높은 것부터 자 낮은 것 순으로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이 문제 같습니다. 네. 당연하게 우리가 미생물의 껍질 부분인 이 보호막인 세포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자외선에 저항이 강하고 두께가 얇을수록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핵산에 즉 DNA에 돌연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나중에 죽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1위 저항성이 높은 것이니까 그죠? 높은 것. 이게 2위 3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것, 낮은 것, 뭐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이런 식으로 이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 즉 최저 수분 활성도 문제는 세포막의 두께 차이가 원인인데 이것은 자외선 조사 시에 생존 저항성과 순위가 같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진행하겠습니다.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오지 않는 합성수지로 옳은 것을인데요. 자, 이 문제는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했을 때 소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성형물처럼 이렇게 그러한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열가소성 수지는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에틸렌, 에틸렌의 단량체인 에틸렌의 폴리머, 폴리프로필렌인 단량체인 프로필렌의 폴리머 또는 폴리오마비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페트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있죠.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그죠? 이 폴리머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열을 가하면 여러분들 이런 플라스틱을 열을 불에 태우면 이렇게 녹죠. 녹으면서 마치 물처럼 녹으면서 이렇게 불이 붙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열경화성 수지는 이 경자가 딱딱한 경자입니다. 열을 가해도 딱딱한 성질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해도 녹거나 흘러내리거나 부드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포름알데하이드의 축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경화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식기,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쓰이는 하얀색 플라스틱 식판이나 또는 중국집에서 쓰이는 각종 짬뽕 그릇, 하얀색 플라스틱 그릇 이런 것들이 바로 도자기 그릇 아니고요. 플라스틱 중에서. 자, 그런 것들이 열경화성 수지로 가정용이나 또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포름알데하이드의 축합이 되기 때문에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래되거나 또는 가해를 받으면 포름알데하이드가 용출이 되면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해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소 수지,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흔히 우리가 하얀색 식판이라든지 하얀색 식기가 보통 멜라민 수지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4번 폴리에틸렌 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오지 않는 합성 수지로 옳은 것이라는 것은 열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되겠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비타민 D2의 전구체로 옳은 것은 이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비타민 D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대인들이 비타민 D가 많이 우리가 결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비타민 D가 좀 영양학적으로 좀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물성 비타민 D와 식물성, 미생물성 비타민 D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물성 비타민 D는 비타민 D3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이나 또는 효모버섯, 미생물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D2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하고 효모, 그 다음에 버섯 같은 진균에 들어있습니다. 진균. 자, 근데 이게 전구체가 다릅니다. 전구체는 자, 이게 합성에 필요한 전 단계의 물질을 바로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구체 물질을 우리가 그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식물이나 미생물성 우리가 비타민 D2의 전구체는 엘고스테롤입니다. 엘고스테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자외선 흡수되면 비타민 D2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비타민 D는 비타민 D3입니다. 동물성 비타민 D3의 전구체는 자,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입니다. 그죠?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자, 그래서 피부에 존재하는 이 물질, 이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비타민 D3가 합성되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정확하게 하면 사람도 동물이므로 동물성 비타민 D3의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실내에만 이렇게 활동을 해서 햇볕을 쬐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합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 이 비타민 D3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에서 자외선, 즉 햇빛을 쬐거나 일광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섭취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북극에 햇빛이 거의 뭐 들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비타민 D의 결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D가 또 생선 간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선 지방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생선을, 연어나 이런 생선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타민 D의 결핍은 좀 드물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에르고스테롤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자,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펠라그라의 주된 원인이 되겠는데, 자,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 바로 나이아신입니다.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인데요. 이 나이아신 결핍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트립토판도 외워주십시오. 아미노산 중에서 트립토판. 즉, 펠라그라는 비타민 B3가 부족해서 결핍증의 하나의 증상인데, 비타민 B3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식물도 단백질이 일부 있습니다.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옥수수에도 단백질이 있죠.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육류라든지 또는 뭐 계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좀 이제 일종의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곡류죠.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 트립토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립토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B3가 부족하게 돼서, 즉 나이아신 결핍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펠라그라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펠라그라 질병은 피부염이나 설사나 또는 정신신경, 정신병에도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치료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좀 무서운 질병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이제 지금도 약간 빈민층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뭐 전쟁하는 곳도 있죠. 수용소 이런 데 있죠. 우리가 피난민 수용소 이런 데서 옥수수 죽을 주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이아신 결핍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인 펠라그라라는 이 질병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자, 옥수수를 주식으로 해서 나이아신 결핍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이 무엇인가? 그럼 정답은 펠라그라. 그 다음에 펠라그라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도 묻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펠라그라 증상, 그 다음에 관련 결핍증, 그 다음에 비타민 D3 나이아신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이것으로서 자, 2025년 정기 3회 제2과목 식품안전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